최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폴란드 국방장관은 우리는 이미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했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 이후로 전차, 전투기를 포함한 각종 군사 장비를 아낌없이 지원해왔습니다. 독일 킬세계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폴란드의 군사 지원 규모는 전 세계에서 8위를 차지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산 무기는 절대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싱크탱크 소속 국제군사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 윈슬렛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한국과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책상 한켠에 놓인 K9 자주포 모형을 보며 지난 시간들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네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군사 강국이 되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의 공군 기지를 따라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어요. 새 학교에 적응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사 가야 했고, 친구들과 헤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죠. 활주로를 오르내리는 전투기들의 굉음이 두려웠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11살 때였을까요? 아버지가 보스니아 임무를 수행하시던 중 부상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시절 어머니는 대학에서 강의하며 저를 혼자 키우셨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늘 저에게 꿈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책을 읽으며 흘리시던 눈물을 모른 척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불안정한 생활이 제게는 축복이 되었어요. 각국의 군인 가족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레 여러 문화를 배웠고 전쟁과 평화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피부로 느꼈거든요. 저녁 식탁에서 어머니와 나누던 세계 정세 토론은 제게 위안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의 도움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제 삶의 방향이 정해졌죠.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도 전쟁의 원인과 평화, 유지 방안을 연구하는 일은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하버드 박사과정도 전액 장학금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의 도움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제 삶의 방향이 정해졌죠.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도 전쟁의 원인과 평화, 유지 방안을 연구하는 일은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하버드 박사과정도 전액 장학금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여러 연구소를 거치며 전쟁 무기와 국제 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특히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죠. 제 분석이 주목받으면서 워싱턴의 유명 싱크탱크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예측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회의에서 처음 한국의 K9 자주포와 155mm 포탄의 성능을 접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폴란드 군사 전문가는 K9 자주포의 우수한 기동성과 정확도를 극찬했죠. 특히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완벽한 작동을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회의장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민석 전 한국군 장교는 제 관심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K9 자주포 개발 과정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강국이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에 대규모 무기 지원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의 압박과 서방의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며 각국 외교관들은 숨죽이고 있었죠. 제 분석 보고서는 국방부와 의회를 오가며 긴박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실로 엄청났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한반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었죠. NATO 동맹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한국의 결정은 새로운 군사동맹의 판도를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편집장의 긴급한 연락을 받은 건 그 즈음이었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부상과 그 영향력에 대한 특집 기사를 써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침 박민석 전 장교가 보내준 K9 자주포 관련 자료들이 제 책상에 쌓여 있었죠.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한국 방문을 결정했어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이 취재가 제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롯데호텔 2033호 창밖으로 초가을의 쌀쌀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의 노트북에서 파란 불빛이 깜빡이더니 긴급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폴란드의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 선언이었죠.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독일의 동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상황실은 비상이 걸렸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긴급회의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들려왔습니다. 제 휴대폰은 진동음이 멈추지 않았죠. CIA 정보분석관부터 국무부 동유럽 담당자까지 모두가 이 갑작스러운 상황의 배경을 물어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잊은 채 노트북을 펼쳤어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문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직후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군수 조달 내역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수천 장의 문서를 검토하는 동안 호텔 룸서비스가 가져다준 커피는 세 번째로 식어갔어요. 그날의 발견은 전쟁의 이면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비밀스러운 장부가 펼쳐졌어요. 2019년 젤렌스키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거래 내역들은 마치 거대한 속임수의 증거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서방 지원금이 미로처럼 얽힌 페이퍼 컴퍼니들을 거쳐 사라졌어요. 표면적으로는 군수물자 구매 계약이었지만 실제로는 스위스와 케이만 제도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자금의 상당수가 모스크바의 한 투자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미 긴밀한 이면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공식 기록상의 무기 거래량과 실제 전달된 무기의 수량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했고 그 격차를 메우는 비밀 계약서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 전쟁은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계획되고 조종되고 있었어요.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3시 피로에 지친 눈으로 확인한 러시아 무기거래 계약서 하단에 적힌 안드레이 미로노프라는 서명. 그 이름은 마치 검은 구멍처럼 저를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끌어당겼어요. 표면적으로 안드레이 미로노프는 성공한 국제 무기 중개상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스위스 은행의 거액 계좌, 세계 각지의 부동산까지. 하지만 그의 흔적을 좇을수록 이상한 패턴이 떠올랐어요. 2021년 11월 그는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고 놀랍게도 같은 날 모스크바에서도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파고들수록 더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는 마치 체스 게임을 두듯 양측의 무기를 공급했고 때로는 같은 무기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오갔습니다. 전쟁이 격화될 때마다 그의 계좌에는 거액이 입금되었죠. 데이터와 문서들이 하나로 연결되며 숨겨진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드레이는 전쟁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무기 공급량을 조절하며 전투의 강도를 마음대로 조정했고 은밀히 전장의 흐름을 통제했습니다.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폴란드와 독일의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패한 거래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안드레이의 존재까지.
모든 흔적은 하나의 거대한 음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마주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그 위험성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아침 6시 서울역에서 창원행 KTX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가을 하늘은 마치 캠퍼스처럼 높고 푸르렀어요. 3시간의 여정 동안 노트북에는 안드레이의 수상한 거래 기록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지만 곧 있을 K9 자주포 생산라인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창원역에서 박민석 전 장교가 검은색 제네시스를 몰고 마중 나왔어요.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군인다웠고 백미러로 주변을 살피는 날카로운 시선은 30년의 군 생활이 만들어낸 본능이었습니다. 차량은 울창한 숲을 지나 깊숙한 산중턱으로 이어진 도로를 달렸어요. 첫 검문소에서 두 번째 검문소까지 30분. 철저한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 했어요. 활주로 길이의 3배에 달하는 거대한 공장 단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 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방문자용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생산 현장에 들어섰어요.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이어놓은 듯한 공간에서 수십 대의 K9 자주포가 마치 생명체처럼 차례차례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정밀 레이저 용접이 만들어내는 푸른 불꽃, 최첨단 센서를 부착하는 기술자들의 섬세한 손놀림, 실시간으로 품질을 검수하는 AI 시스템까지. 이곳의 모든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이제야 진정한 군사 강국의 민낯을 보는 듯 했습니다. 생산라인 견학을 마치고 도착한 회의실의 벽면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가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석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1988년 낡은 공장 한켠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 당시 세계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향해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연구개발은 멈추지 않았어요.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가며 설계도를 수정했고 연구원들은 해외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은 오히려 기술 혁신의 동력이 되었죠. 2000년대 초 K9 자주포의 첫 시제품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세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영하 40도의 혹한과 영상 40도의 폭염에서도 완벽한 작동을 보여준 K9은 곧 세계가 탐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천공이 방공망은 더욱 놀라웠죠. 러시아제 S-400보다 빠른 요격 속도, 더 정확한 표적 추적 능력을 갖추면서도 절반의 가격이면 충분했어요. 이제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나사가 사용하는 항공 부품에도 유럽의 최첨단 전차에도 한국의 기술이 숨어 있어요.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뤄낸 한국의 성과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경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는 이제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는 징표가 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우수성을 증명하는 시험대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아닌 세계 평화를 지키는 첨단 방위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KTX가 서울로 향하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의 방산기지들. 그곳에서 생산되는 무기들은 분명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강력한 무기들이 전쟁을 조종하는 안드레이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상상만으로도 차가운 한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밤 11시 롯데호텔 2033호 노트북에는 오늘 취재한 한국의 방산기술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K9의 놀라운 재원들, 천공이의 혁신적인 시스템 구조, 그리고 그 옆으로 안드레이의 수상한 거래 내역들이 교차되며 떠올랐어요. 첨단 기술과 전쟁의 그림자가 서로 얽히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발신 제한이라는 차가운 글자만이 번쩍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느껴진 찬 기운. 그리고 러시아 억양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꽂혔어요. 윈슬렛, 당신이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정을 넘긴 시각, 휴대폰의 진동이 멈추자마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남산타워 아래 위치한 모닝블루라는 카페의 주소가 찍혀 있었어요. 박민석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였죠. 잠들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호텔을 나섰어요. 을지로의 텅 빈 거리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신호등 아래 멈출 때마다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자연스레 생겼죠. 남산타워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에는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어둠과 새벽이 교차하는 시간, 청록색 간판에 모닝블루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섬처럼 흐릿했어요. 문을 열자 에스프레소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가 자리, 남산타워를 등지고 앉아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이탈리안 맞춤 수트 아래로 드러난 백금 커프스 단추, 테이블 위에 놓인 까르띠에 시계, 그리고 러시아 상류층 특유의 세련된 자태까지. 안드레이는 마치 월스트리트에 성공한 투자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얇은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동자는 시베리아의 얼음처럼 냉담했고 때때로 스치는 날카로운 시선은 독사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민 오른손이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에스프레소 잔 옆으로 펼쳐진 서류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우크라이나로 반출된 T-90 전차 30대의 거래 명세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같은 전차들이 우회 경로를 통해 러시아군에게 넘어간 증거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안드레이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기며 마치 화랑에서 작품을 소개하듯 우아한 손짓을 이어갔습니다. 각각의 문서는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전쟁을 조종해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우크라이나에 팔았던 방공 시스템의 허점을 러시아에 유출하고 러시아의 공격 패턴 정보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고위 장성들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그들도 이 비극적인 연극의 공범자였던 겁니다. 안드레이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마치 체스 게임의 승리를 예감한 체스 마스터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놓인 이 서류들은 단순한 거래 내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만 명의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은 치밀한 복수극의 대본이었고 전쟁이라는 이름의 생존 게임을 조종하는 악마의 지령서였습니다. 안드레이의 손이 까르띠에 시계를 만지작거리다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2014년 3월 15일 돈바스의 한 아파트에서 그의 아내와 6살 된 딸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산산조각 났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 햇살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순간 완벽한 사업가의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졌어요. 복수심에 불타는 망가진 영혼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담긴 휴대폰을 꺼내 보이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당신, 오늘 일찍 들어오나요? 마샤가 아빠랑 공원에 가고 싶대요. 그날 이후 안드레이는 자신의 인생을 복수에 바쳤다고 했습니다. 국제 무기 중개인이라는 완벽한 위장을 쌓아 올렸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내부까지 파고들었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은 차갑고 치명적인 계획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에스프레소 잔 옆에 놓인 사진 한 장, 폭격으로 검게 그을린 분홍색 곰 인형이 찍혀 있었어요. 그의 딸이 마지막까지 끌어안고 있었다는 인형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이제 전쟁을 영원히 지속시켜
우크라이나 전체를 자신의 딸이 마주했던 그 공포 속으로 밀어넣으려 했어요. 안드레이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한국 방위산업의 내부 문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제어 시스템 설계도, 천공이의 레이더, 주파수 대역 데이터, 심지어 아직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의 청사진까지. 그의 소나기에는 이미 한국의 군사 기밀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었어요. 태블릿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의 주요 인물들 사진이 차례로 등장했어요. 그중 몇몇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안드레이의 소나기에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보안 책임자, 심지어 고위 임원까지. 그들은 이미 안드레이의 체스판 위에 말이 되어 있었어요. 커피잔 바닥에 찌꺼기처럼 쓴 현실이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본 창원의 첨단 시설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곳의 기술자들이 흘린 땀과 열정이 이렇게 쉽게 더럽혀질 수는 없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마지막 한 모금의 커피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차가웠고 마지막 경고는 독사의 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하려 든다면 그건 전쟁의 시작일 뿐이에요. 남산의 아침 안개가 걷히며 서울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매연과 긴장감이 뒤섞인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택시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실을 폭로하면 전쟁이 시작되고 침묵하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것이었죠.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갈림길에서 차가운 새벽 바람이 어깨를 때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박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뉴스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1만 2천 명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미 3천 명의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정보도 입수되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한 안보연구소로 향하는 길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서 만난 박민석의 얼굴은 이미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듯 굳어 있었어요. 북한이 더 많은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박민석은 이 모든 것이 안드레이의 계산된 수였다고 분석했어요. 북한군의 파병은 한국을 압박해 방위산업 수출을 주저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고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박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창원 방산업체에서 K9 자주포 설계도면 유출 시도가 있었다는 긴급 보고였어요. 누군가 내부 시스템에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죠. 안드레이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지형이 급변하면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발언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90일 안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그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러시아와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쟁의 향방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워싱턴의 정가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려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세계 유수의 군사 전문지가 한국 방위산업의 성과를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전의 판도를 바꾼 K9 자주포라는 헤드라인이 연이어 등장했어요. 폴란드 접경 지역에서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도 완벽한 기동성과 화력을 입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쏟아졌어요. 첨단 자동장전 시스템과 디지털 화력 통제 장치를 갖춘 K9 자주포는 러시아제 자주포와의 교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52구 경장 155mm 주포의 사거리와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어요. 천공이 방공 시스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군사 전문가들은
천공이의 다층 방어 능력과 인공지능 기반 표적 추적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저고도에서 고고도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방어 능력은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 중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창원의 방산업체에는 세계 각국의 문의가 폭주했어요. 북유럽 국가들은 혹한기 작전 능력에 주목했고, 중동의 군사 강국들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의 성능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군사 대표단은 이미 현장 실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어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은 한국을 향했고, 방위산업을 둘러싼 선택은 이제 단순한 경제적 결정을 넘어 국제 정세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그리고 르몽드에 동시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3개월간의 치밀한 취재와 각국 정보기관의 비공식 협조로 확보한 증거들이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오가는 이중거래 내역, 조작된 전쟁 피해 보고서, 그리고 안드레이가 조종해온 무기거래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주요 언론의 보도가 시작되자 각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터폴은 안드레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유럽 각국은 그와 연관된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방위 기술을 빼내려 했던 시도에 대한 폭로였어요. 박민석은 현장에서 즉시 보안 조치를 강화했고, K9 자주포와 천공이의 핵심 기술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전 경험을 쌓으며 새로운 전술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고, 이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죠.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방위산업 보안 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천공이 시스템의 성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새로운 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어요. 안드레이의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보기관의 공조로 그의 자금줄이 차단되었고, 협력자들이 하나둘 검거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도주 중이었고,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역할에 주목했어요.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투명성을 인정받은 한국은 이제 새로운 국제안보체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의 집중 보도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내부 감사에 착수했어요. 러시아도 자국 내 무기거래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쟁의 흐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K9 자주포의 우수성은 이미 실전에서 입증되었고, 천공이 시스템도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투명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박민석의 분석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의 귀환에 대비해 새로운 방어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었어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죠. 하지만 안드레이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어요. 상하이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그의 행적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아직도 마지막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그의 복수심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터였으니까요. 안보 전문가들은 이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도 급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산업의 성장이 아닌 한 나라의 진정한 저력이었다는 것을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시대에 한국은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빛이 되어 세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을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 나라의 이야기가 깊이 새겨질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보며 한 여성이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녀는 무언가를 알려야겠다는 듯 큰 결심을 한 후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재미교포 2세인 제가 기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얼굴에도 희망찬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항 도착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마중 나오기로 한 삼촌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갈수록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삼촌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고, 어머니는 불안한 듯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삼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중전화로 여러 번 삼촌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셨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혹시 우리가 잘못된 날짜에 왔나 하고 비행기 티켓을 몇 번이고 확인하셨죠. 하지만 모든 것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항은 점점 한산해졌고 우리 가족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첫날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보였어요. 부모님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실망감이 깃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삼촌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공항 안내데스크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영어를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역력했죠. 어머니는 한국에서 가져온 영어 회화책을 뒤적이며 무언가 말해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삼촌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었죠. 다행히 기사님은 친절했고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혼란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삼촌이 홈스테이하고 있던 집을 찾아갔는데 문을 연 집주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삼촌의 이름을 말하자 집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뭔가를 말했어요.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과 제스처로 보아 좋지 않은 소식임을 직감할 수 있었죠. 다행히 옆집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아주머니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삼촌은 이미 몇 주 전에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비행기 타기 전날에도 삼촌이 여기 있을 거라고 했고 우리가 머무를 집도 구해놨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죠. 우리 가족이 겪은 혼란과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을 둘러보던 중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삼촌이 보내준 사진 속 집의 모습과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삼촌이 머물렀던 집의 정원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분명 아름다운 잔디 정원이었어요. 푸른 잔디 위에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고 아담한 나무 그네도 있었죠. 그 사진을 보며 우리 가족은 새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본 것은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콘크리트 마당이었어요. 잔디는 온데간데 없고 회색빛 바닥만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꽃과 그네는커녕 화분 하나 없는 삭막한 공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마치 전혀 다른 집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셨고, 어머니는 불안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부모님의 얼굴에는 의혹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이죠. 삼촌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바뀐 집의 모습까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미국으로 왔기에 빨리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삼촌의 실종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옆집 한국계 미국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우리는 임시 거처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근처에 있는 한인 교회를 소개해 주셨고,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우리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해 주었고, 아버지께 일자리를 찾는데도 도움을 주셨죠. 처음에 아버지는 한국에서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육체 노동을 하셔야 했어요. 영어를 못하시는 탓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버지는 주유소에서 일하시면서 틈틈이 영어를 배우셨습니다. 어머니도 한인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두 분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셨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영어 실력이 늘어났고 한인 사회에서의 인맥도 넓어졌어요. 2년 후 아버지는 한인 운송회사에 취직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한식당에서 일하시다가 나중에는 직접 작은 분식집을 열게 되셨죠. 두 분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우리 가족의 경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삼촌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삼촌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고 한인 신문에 실종 광고도 내보셨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능력을 탓하며 삼촌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채 평생 한으로 남으셨어요. 저 역시 동양에서 온 이방인으로서 처음에는 인종차별을 많이 겪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제 눈을 흉내내며 비웃었고 제 도시락을 보고 냄새 난다며 놀리곤 했어요. 선생님들 중에는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려 노력하지 않고 그냥 차이니즈걸 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상황들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미국 문화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영어를 못 알아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 기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실력이 늘어갈수록 상황은 달라졌어요. 제가 듣는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이나 너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라는 식의 발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 알게 되었죠. 특히 중학교 때 겪은 한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역사 수업 시간에 제2차 세계대전을 배우면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아이가 갑자기 저를 가리키며 쟤네가 우리나라를 공격했어 라고 소리쳤죠. 선생님조차 그 아이의 말을 정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시아인을 하나로 취급하는 그들의 무지와 편견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제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차별과 편견의 근원이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때로는 혐오로 표출되는 거죠. 이때부터 저는 이런 무지를 깨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기자였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기자야말로 제가 꿈꾸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 번은 지역 신문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오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어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기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죠. 그러한 결심을 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근성, 흔히 악바리 근성이라고 불리는 그 끈기와 열정을 온몸으로 체현하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공부했죠. 그 누구도 저를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자기 전까지 쉬지 않고 공부했어요. 학교 수업은 물론이고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늦은 밤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죠.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미국 드라마와 영화를 자막 없이 보며 대사를 따라했고 신문을 소리내어 읽으며 발음을 교정했습니다. 제가 겉모습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저의 힘을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학업 성적은 당연히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시사상식과 국제 정세에 대한 지식도 쌓았죠. 학교 신문부에서는 에디터로 활동하며 글쓰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들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회 문제를 다루는 심도 있는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종차별과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글들은 많은 주목을 받았죠. 고등학교 시절의 노력 끝에 저는 명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폭넓은 지식을 접하면서 제 시야가 더욱 넓어질 거라 기대에 부풀었죠.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를 둘러보니 아시아 사람은 저 혼자뿐인 것 같았고 오히려 중국 유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이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학이 이렇게 다양성이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제 주변 친구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친구들은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종종 한국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한국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구들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제게 큰 상처가 되었고 동시에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릴 때 유학을 왔기 때문에 한국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정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한국은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와 가끔 보는 한국 드라마,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부끄럽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내 뿌리, 내 조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훌륭한 기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중국인 친구가 한국이 과거에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났고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아니야 라고만 할 뿐, 왜 아닌지, 실제 역사는 어떠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과 동시에 전환점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제 뿌리에 대해, 제 조국의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들을 빌려 읽기 시작했고 온라인 강의도 찾아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겪어온 수많은 시련과 극복의 역사,
그리고 빠른 경제 발전과 문화적 성취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점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남북 관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늘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뉴스에서는 마치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과장되게 보도하곤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걱정되었어요. 가끔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신 친척들과 통화하실 때면 귀를 기울여 들었는데 그들의 일상은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런 현실과 미디어의 보도 사이의 괴리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수강하고 있던 동아시아 수업의 특강 시간에 한국인 교수님이 남북 관계에 대해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2012년경의 일이었는데 이 강의는 제게 큰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어요. 교수님은 먼저 한반도의 분단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남북 관계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남북 관계를 단순히 적대적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교수님은 또한 북한을 단순히 악의 축으로 규정짓는 서구의 시각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셨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죠. 이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 미디어의 시각으로만 북한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교수님은 남북 관계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제가 뉴스에서 접하던 전쟁 위협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동안 저는 미국 미디어의 렌즈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시각,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다가가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친절하게 제 질문에 답해 주셨고 관련 서적들도 추천해 주셨어요. 이후 저는 한국 역사와 외교 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워싱턴 포스트의 국제부 기자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제가 꿈꿔왔던 기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거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저는 여러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며 열심히 기사를 썼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보도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한국에 불리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같은 나라들의 행태를 바로잡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회담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분명 한국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했고 이에 대한 심층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죠. 이 주제와 관련된 저명한 전문가를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문득 대학교 때 특강 시간에 들었던 교수님이 생각났어요. 이름을 검색해보니 꽤나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저는 그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한국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결국 인터뷰를 수락해 주셨어요.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최근의 북한 관련 뉴스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9주년 기념식에 관한 기사였어요. 이 기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 냉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념식에 주북 러시아 대사를 국가 수반의 개인 초청 손님으로 초대했지만 중국 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김정은이 러시아 대사를 특별히 언급하며 환대한 반면 중국 대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기사는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를 가장 친근한 동지라고 표현한 반면 중국과의 수교 기념일 축전에서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존칭을 생략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최근의 동향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 냉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였어요. 이 기사를 바탕으로 저는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외 관계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향후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교수님과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제가 필요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면서도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은 먼저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북한이 쉽게 붕괴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붕괴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북한 자체의 붕괴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구분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주민들의 저항,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 등이 북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북한과 주변국 관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우군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미국입니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어요. 교수님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설명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북한 붕괴 시 주변국들의 대응 계획, 특히 중국의 계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한반도, 특히 북한 지역의 영토를 어떤 식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계획들이 공개되어 있고 미국도 이를 알고 있어.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도 나름의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죠. 교수님은 이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계획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중국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고 복잡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북한 지역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 중 일부는 대한민국이 가져가고 미국은 동해안 쪽의 강원도 일부를, 러시아는 두만강과 연관된 지역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중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만약 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한민족의 통일은 물 건너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또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제법상으로 북한의 붕괴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영토가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별개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영토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반도의 미래가 국제 정세의 변화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만 국제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교수님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촉구하셨어요.
젊은 층들이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 무게감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대로라면 한국도 북한의 유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북한의 붕괴가 단순히 남북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북한의 무너짐은 상당히 많은 나라들과 관계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의해 점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인터뷰를 통해 저는 앞으로 한국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이를 알려야겠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가 미국에서 자랐고 지금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 뿌리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되었어요. 이 정체성이 제게 특별한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기사를 쓰고 미국 사회의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알리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동시에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싶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며 이를 통해 얻은 통찰력과 지식이 제 기자 생활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동시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제 어깨에 놓인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도 함께 느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깊이 있는 기사를 쓰며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